하버드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전교 1등, SAT 만점 가까운 성적. 미국 최고의 사립고에서 모든 걸 갖춘 17살 소녀가 갑자기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짜 배움은 한국에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결정을 따라간 친구가 무려 5명. 그들은 미국 교육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 대한민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리랑 특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사립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에밀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경쟁률을 자랑하고 매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의 진학률을 자랑처럼 내세우는 곳이에요. 처음엔 그게 자랑스러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넌 똑똑해. 내 인생은 하버드로 가야 해. 거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책상 위에 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놓고 말했죠. 이 점수로는 택도 없다. 다시 써라. 이번 주엔 과외를 2번 더 추가할 테니 시간 조절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화는 점수, 입시, 성적표 얘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교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 존재가 성적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요약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 너는 미국의 미래야. 이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7개의 과제를 안고 등교했고, 점심시간에는 SAT 모의고사 리뷰, 방과 후에는 ACT 수업, 그 후에도 수학 과외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11시에 집에 돌아와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단순한 피로였을 수도 있고 진짜 제가 바라는 게 뭔지조차 모른 채 달려온 제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는 거무튀튀한 다크서클, 창백한 얼굴, 메마른 입술, 무엇보다 제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쯤 학교에서 글로벌 학습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가 붙었어요. 2주간 한국을 방문해 과학관, 대학 연구소, 기업 탐방 등을 체험하는 일정이었고 전교 상위 5%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당연히 지원 대상이었지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그냥 K-팝, 화장품, 불달볶음면 나라 아니야?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신청서를 들고 있었고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부모님도 마침 일정이 비니까 다녀오라고 하셨고요. 단지 며칠이라도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그냥 도망치듯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공항에서 친구들은 말했어요. 야, 진짜 실감 안 나지 않냐? 우리 한국 간대. 근데 한국 가면 뭐해? 공부 또 한다는 거 아냐? 웃으며 장난을 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도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다 돌아오면 다시 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 돌리러 떠난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죠. 비행기는 13시간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몸은 녹초였고 시차 때문에 눈도 침침했지만 창문 밖으로 한반도의 불빛이 보이자 묘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제 진짜 왔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감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이국적 풍경에 대한 낯설음에 가까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친구 미셸의 한마디였어요. 헐, 공항 진짜 깨끗하다. 무슨 영화 세트장 같아. 맞아요. 공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일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의 질서, 세관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 그 모든 게 익숙한 미국의 공항과는 너무 달랐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도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한 친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진짜 선진국 같지 않아?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내심 다들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또 수학관 가서 뭐 보고 과학 체험하고 결국 공부하러 온 거잖아. 그래도 미국보단 낫지 않을까? 여기선 숙제 안 하잖아. 웃음 섞인 말들 사이에서 저도 피식 웃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공허했어요. 도피처로 선택한 한국에서조차 진짜 쉼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과학전시관이었어요. 처음엔 아무 기대도 없었죠. 그냥 진열된 기계들 보며 설명 듣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해설사는 현직 연구자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시관 옆 체험 공간에서는 한국 중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을 시연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 이름이 정민이었던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반응도 해요. 로봇팔이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 얼굴을 향해 손을 흔드는 걸 본 순간 저는 그 학생의 눈빛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민은 성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지, 자기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공부 아닐까? 지금껏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정답을 외우는 걸 공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여기선 아이들이 뭔가를 직접 만들고 실험하고 도전하면서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정민이 그리고 그 로봇 난 지금까지 뭘 배운 거지?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외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느끼고 움직였는지였던 건 아닐까. 그렇게 첫날 일정이 끝났고 제 안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공부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버스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첨단 로봇 체험센터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솔직히 이 일정은 단순한 관람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센터 안은 거대한 실험실 같았고 곳곳에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고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저희 미국 팀 전원이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건 뭐야? 진짜 중학생들이 한 거라고? 브라이언이 놀라며 말하자 안내를 맡은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는 전국 로봇 대회에 출전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실습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중 한 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리더로 보이는 한 고등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학교 수업에서도 배우고 동아리 활동도 해요. 여기선 실제 대회 준비도 같이 해요. 그리고는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미국 학교에선 이런 거 안 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도 과학 올림피아드나 수학 경시 대회는 있지만 이런 실용적인 프로젝트는 드물었거든요. 정말이지 부러웠어요. 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로봇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한 연구원분이 저희를 맞이해 실험 장비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점수는 여러분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점수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점수를 결과로 여겨왔는데
여기선 점수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실험을 시도해 볼지. 그 모든 시작이 배움이었습니다. 연구실 한켠에서 공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시연하고 있었는데, 그걸 만든 대학생이 설명을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길러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 모든 고민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정작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방향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역설적으로 그 부족함 덕분에 더 깊은 배움의 의미를 찾아낸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한국 대학들의 입학 요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였지만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나도 이곳에서 진짜로 무언가를 배워볼 수 있을까? 다음 일정은 대전의 KAIST 방문이었고 저는 이미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마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가 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관찰자로서 한국을 바라봤다면 이젠 내가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미국의 드넓은 평야나 끝없는 고속도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밀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어딘가 질서 있는 모습이었죠. KAIST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정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캠퍼스를 안내해준 교수님은 젊고 유쾌한 분위기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원으로 삼아야만 했어요. 그게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라니. 미국에서는 언제나 기회와 배경이 중요했어요. 좋은 집안, 좋은 환경, 넓은 인맥. 그게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리고 KAIST 학생들과의 간담회 시간. 한 명의 여학생이 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선 경쟁이 치열하지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도 강해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인 친구들이 많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제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점수를 넘어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교수님은 저희에게 몇 개의 스타트업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재학생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센서, 지구촌 난청인을 위한 저가 보청기, 수출까지 성공한 친환경 농업 솔루션까지 어느 것 하나 단순한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긴 다르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나라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여행에서 저는 그냥 다른 나라 문화를 구경한 게 아니라 진짜 배움이 뭔지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선 성적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요.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진심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이건 여행일 뿐이야. 돌아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해. 하버드 설명회 일정, 잊지 말고 캘린더에 넣어. 현실은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기준 속에서 제 삶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의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함은 탱크나 군대가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가진 배움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을 안고 돌아가야 할 미국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깊은 내면의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났던 날,
호텔 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침대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해. 짐을 싸면서 옷가지보다 무거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로봇체험센터에서, KAIST에서, 그리고 서울대 연구실에서 보았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키우는 사회의 모습은 너무도 강렬했어요. 그건 단순한 여행의 인상으로 끝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어때? 다시 돌아가는 거. 침대에 누워있던 미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죠.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시작으로 방 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래. 돌아가면 또 그 반복이잖아. SAT, ACT, GPA, 그 지옥 같은 레이스. 근데 여기선 무언가를 배우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배우는 것 같아. 우리는 뭔가를 잃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고.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했고, 도시는 조용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선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미국에선 그냥 살아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순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걸까 하는 질문이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공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란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출발 전 기내에서 마지막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 다시 와야 해. 진짜로 다시 와야 해. 미국 공항에 도착한 그날 밤,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돌아오자마자 하버드 설명회 일정부터 체크하자. 이젠 중요한 시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결심은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벽과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느낀 확신은 진짜였고 이제는 그 확신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에밀리,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저녁 식사 도중 용기를 내꺼낸 한마디는 그 즉시 부모님의 얼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다시 말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포크를 들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어머니는 당황한 듯 테이블 위에 식탁볼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여행 기분에 취해서 그러는 거지? 다음 주 하버드 설명회만 다녀오면 생각 바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느낀 건 제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다시 보게 했어요.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밀리,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한국은 그냥 낯설어서 신선하게 느껴졌을 뿐이야. 우린 내 인생을 위해 지금껏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왔는지 너도 알잖니.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압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헌신하셨고 명문사립고에 보내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 오셨어요. 하버드를 목표로 설정한 것도 부모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더 이상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존중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처음으로 스스로 정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선 점수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거긴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가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공부를 그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는 눈가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잖니.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그 먼 곳에 그걸 위해 지금까지의 계획을 다 버리겠다는 거니?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미성년자야. 우리 동의 없이는 그런 결정 절대 할 수 없어.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은 후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선생님은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넌 지금 너무 중요한 걸 고민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면 스스로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이 학교에서 저는 더 이상 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짜 배움의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자퇴서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결정을 함께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다며 같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친구가 5명이나 있었어요. 이젠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진짜 도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한 날,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들고 교무실 앞에서 몇 번이고 숨을 고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자퇴를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고 담임 선생님은 제 눈빛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에밀리, 이게 정말 내 결정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작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서류를 넘기며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배움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삶의 방향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같은 결정을 내린 친구들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셸, 브라이언, 테일러, 안드류, 그리고 소피. 처음엔 다들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따뜻한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조금씩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미친 거 아닐까? 브라이언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소피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후회 안 해. 거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던 유일한 곳이었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쟁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배움의 본질을 찾으려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번역, 추천서 요청, 인터뷰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산이었죠. 저는 매일 밤 부모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거센 반대에 눈물도 났지만 그 대화 속에서 저의 의지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의 의문을 갖게 만든 진짜 경험이었어요. 그걸 외면하고 돌아가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며 부모님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지지해주진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 대한민국 고등교육 교환 프로그램. 제 이름이 적힌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붙었어.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우리는 미국 동부에서 출발해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한 손에는 비행기 티켓, 다른 손에는 우리가 믿고 싶었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믿어줘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에밀리, 내가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선택한 작은 혁명가들이 되어 말이죠. 비행기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하늘, 반짝이는 인천공항의 조명이 창밖으로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다시 왔구나. 이번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제 인생의 진짜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미셸이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다. 근데 너무 좋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누구보다 확신에 찬 걸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5명의 친구들, 그리고 저. 새로운 기숙사, 처음 받는 교과서, 처음 듣는 선생님의 한국어 강의. 모든 게 낯설지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선 점수보다 더 큰 의미를 가르쳐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미국에서의 삶은 너무 바빴고 누군가 정해준 길 위를 열심히 달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 한국에서의 삶은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속도를 정할 수 있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 속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정과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단지 한국의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저 같은 외국 청소년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만큼 깊고 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왜 미국 명문대를 포기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나라는 청소년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믿어주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정해진 답을 좇는 것보다 당신이 진짜 궁금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멋진 삶이라는 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그 여정을 시작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리랑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